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증강현실, 이별, 불균형, 슈퍼 전파자, 모범생. 먼저 불균형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준비했는데요. 뉴스데스크의 로드맨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지난 17일에 방송된 목포편에서는요. 수도권과 연결되는 KTX가 생겼지만은 정작 목포 시내의 아주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지역 발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KTX도 뚫리고 또 이런 케이블카도 생기고 하면서 관광객들은 좀 늘었다고 하거든요. 목포가 그만큼 좋아졌는지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2시간이 오잖아요, 이제? 네. KTX 생기고 나서. 시민들의 삶도 나아집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서울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알바도 강주에서 앱 켜서 찾으면은 예. 3만 개 있는데 서울에서 찾으면 막 90만 개 있고 그러던데. 아, 진짜로? 근데 네. 목포에서 찾은 100개밖에 안 돼요. 낭만버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번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매.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고 지금 나가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류장 계속 건너뛰고 있네요. 손님이 없어요. 어디 1시간 동안 2대를 지금 번갈아 타고 있는데 손님 인터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제 KTX 생기고 야 목포 교통 좋아졌네. 예. 그런 말 했거든요. 저희 목포 안에는 많이 힘들죠.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좋게 편리 많이 돼 있지만 온다. 저기 와 드디어. 예전에는 폐차 간격이 좀 짧았는데 요즘은 좀 약간 더 길어져가지고 오늘 버스 몇 분 기다리셨어요? KTX로 서울과의 거리는 가까워진 목포. 그러나 시내를 촘촘하게 이어야 할 대중교통은 보신 것처럼 계속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승객이 줄다 보니까 버스도 줄고 자차 이용자가 느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요. 좀 특별한 택시라고 들었거든요. 100원짜리 택시요. 100원? 손님은 100원을 부담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게 5,000원 정도 지원이 되죠. 이거 없을 때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걸어 다녔지요. 우리 구두 신고는 30분. 아니 이거 30분을 나가서 버스 타시는 거죠? 그러면 길로에서 3시간을 먹어버리거든요. 오히려 볼일 볼 시간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러죠. 지방에 100원 택시가 다니는 사이 수도권에는 GTX가 들어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3기 신도시까지 생기면서 또 새로운 철도가 놓일 계획인데요. 교통을 확충하는 데 쓰이는 돈이 수도권으로만 더 몰리는 건 아닌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주민센터 방문까지 3시간이 걸린다라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교통 취약 지역에서 살아가는 고충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위원들은 이번 뉴스데스크 로드맨 취재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방송은 정말 코너의 성격과 이 대중교통 편의 성격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더욱 깊이 있게 와닿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얼만큼 이게 정말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그런 부족함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직접 발로 뛰어서 교통 공백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사회를 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방송에서 보여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맷의 특성상 아무래도 현장의 이런 상황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고 있나 혹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산업이 약간 침체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분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연속 보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도시로 이어지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주제가 결국은 전국의 평준화, 그러니까 전국이 다 서울처럼 잘 살 수 있는 특히 대중교통 굉장히 편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매번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대안까지 담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관점에 서서 지방의 위기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면서 좀 생각했던 거는, 이 지방소멸 문제는 사실 수도권만큼이나 지방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지역 MBC에서 준비했던 것들과 로드맨이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면은 MBC 이 전국 네트워크망을 또 10분 활용하면서 더 깊이 있는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며 문제점을 짚어보는 로드맨의 취재,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증강현실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5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콜드케이스 2부 관련 키워드입니다. 콜드케이스는 은퇴한 수사관들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사건 현장을 복원해 장기 미제 사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주목한 사건은 2008년 발생한 기동수퍼 할머니 실종 사건으로 화재로 사라진 범행 현장을 AR 기술로 구현해 범죄의 흔적을 되짚어봤습니다. 충남 서천군 동천면에서 슈퍼마켓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에 발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완전히 와봐라. 집 안에 전체가 다. 그냥 주택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슈퍼의 형태구나. 강제로는 못 여는 거예요. 다 잠겨있는 게 확인이 된 거고. 할머니가 어떤 이유에서건 들어오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몰래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방에 두 군데를 지르고 또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좀 부자연스러워. 왜냐하면 불을 지르는 거는 골고루 지르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딱 포인트를 지정해서 딱 정하고 도망가야지 사실 맞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 여기 놓여 있는 장판 아래에서 지금 혈흔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앞뒤가 좀 맞아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방화범 입장에서는 이쪽을 좀 더 강력하게 화재를 지름으로써 이런 증거를 좀 훼손하고 싶었던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화 범죄자의 심리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장으로 되돌아온다. 현장에서 불이 번지는 과정이나 혹은 진화하는 과정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유영철도 그랬고 그 유사한 사건들에 있어서 다 이들이 인근 거리에 지켜봤어요. 자기가 지른 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기동슈퍼 방화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범인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해봤습니다. 색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이라 흥미롭게 봤습니다. 기존 사건의 선입견을 넘어 새로운 시선으로 보시는 게 인상 깊었어요. 2회가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계속 미제 사건 방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계속하게 되면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제 사건을 다룬 새로운 시각의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이 있었는 반면 새롭게 도입된 장치들로 인해서인지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포맷인 만큼 시청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번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프로파일러가 미제 사건을 풀어가는 그런 컨셉이 흥미진진해서 늘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증강현실로 이렇게 뭔가 그런 구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높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게다가 표창원 그리고 권일용 씨처럼 정말 스타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 두 분이 나타나서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서로 토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저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만 불을 질렀기 때문에 체계성은 좀 떨어진다. 살인 후에 시신이 이동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다시 와서 현장에 또 방화를 통해서 증거 인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대체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방화 현장에서 시신이 함께 발견되었을 때 검거되더라라는 그 위험성이 확인됐죠. 자기 공범이 검거된 것이긴 하지만
그 점이 사실 굉장히 놓기 어려운 지점이네. 그러니까. 다만 처음부터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쉽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독 출범을 해서 이렇게 경쟁을 붙여도 크게 밀리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 AR 기술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이 두 수사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잘 모르겠는 것이죠. 정말 AR 기술을 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사진으로나 뭐 서류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3D 공간으로 구현해 놓고 보니까 약간 조금 더 맥락이 잘 짚히네 이런 식으로 수사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 좀 아쉬웠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사용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시청자들의 겨냥을 할 때 저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장기 비제 사건에서 가장 괴로운 점은 이미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힌 과거의 사건이 되어가는데 이 유족이라든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사건. 그리고 실제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 가족들의 시간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지. 현재 진행형이지.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어떤 생생한 기술로 구현이 되는 그런 사건 현장을 어떤 현재 그 시청자들의 타임라인과 일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요. 저도 약간 유사한 의견인데요. 미제 사건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미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잊지 않고 있다. 범인들도 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범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찾아낸다. 이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의라는 것은 언젠가 실현되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의미 깊었다고 봅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별인데요.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5일 종영된 수목 드라마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두 남자와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오예지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후 예지는 자신을 찾아온 환과 마음을 나누지만 결국 작별을 고하며 가슴 먹먹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랑해.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제대로 된 고백도 단 한 번의 입맞춤도 우리에겐 허락될 수 없지만 모를 거예요. 얼마나 원했는지를. 미안해. 널 기다려주지 못해서. 가질 수 없어도 내 곁에 없어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알지. 힘든 일은 또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할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네, 마지막 회를 함께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받은 기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슴 따뜻한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였어요.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길을 가지만 가슴 깊이 그리움은 남아있겠죠. 환희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결말이 아쉽긴 했지만 요즘 드라마에서 잘 볼 수 없는 감정 연기 너무 좋았다.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예지와 한의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존재했습니다. 위원들은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예지와 환의 관계가 교사와 제자 그리고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선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금기로 인한 어떤 사회의 편견과 억압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어떻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예지와 환이 사랑을 확인하는 그 민박집 장면이 있잖아요. 단둘만 있는데도 세상이 그 사람들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정말 손만 마주대고 그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웠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그 오예지라는 인물이 정말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는가, 이 삼각관계의 주체가 되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환에게 이별을 구하면서도 너가 나처럼 이렇게 가족과 이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좀 희생적인 모습으로 그 남아있는 게 또 더 강하게 두드러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지가 한껏 이어지지 않고 이제 이별을 한 게 약간 나름 이제 상대를 생각하는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사람이 결국에는 둘 모두 떠나면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어떤 커플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장 같은 거를 좀 찾는다라는 결말은 나름 만족스러웠고요. 그런데 저는 왜 떠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사실 예지는 도예가잖아요. 도예가라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는 멀쩡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발리 옆에 롬복에 가서 리조트에서 건축 일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 예지는 어촌에서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는 간간히 도자기를 굽는 이런 삶을 어떤 은둔의 삶을 택하는데 사실은 떠난다고 해도 자신의 생활이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련한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둔이라는 요소를 약간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여겨졌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전파자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13일에 방송되었던 PD수첩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 방송은 코로나19 특집 2부였어요. 슈퍼 전파자와 구상금 청구 사업편으로 꾸려졌는데요. 코로나 역학조사 당시에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고요. 감염 검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던 슈퍼 전파자들과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자체 사이의 치열한 공방을 다뤄서 그 내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창원의 한 커피 학원.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창원 51번 확진 환자입니다. 사전에 다 물어보거든요. 집회 갔다 오셨는지, 타 지역 갔다 왔는지. 그렇게 해서 조사했을 때는 다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8월 27일 정 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했지만 정 씨는 이날도 커피학원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도 저희한테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 사이 정 씨의 두 자녀가 감염됐고 직장 관계자 5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쉬면서 수업을 하나도 못해서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한 거고요. 1월 둘째 훈련비만 1,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창원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정 손실금 3억 원을 정 씨가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행정력과 또 진단비와 또 치료비가 뜬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 사는 김 씨. 차를 얻어 탔던 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도 도무지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 옆에 저 차 30분까지 타고 온 것밖에 없는데. 다음 날 보건당국이 검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했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막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았어요. 김 씨가 접촉자 통보를 받은 것은 일요일 오전. 그런데 당일 밤까지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아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전에 접촉자 통보를 받은 뒤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로 인한 감염자는 아들과 아들 친구 등 2명이었습니다. 경주시는 어떤 근거로 김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을까? 김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경주에서는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조금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어디 쪽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서 그런 제보가 시민들이죠. 왔어요? 거액의 구상권은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건 진짜 억울하거든. 일부러 그런 거 하나도 아니라고.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전염병은 걸릴 수도 있지만 걸린 걸 알고 나서도 일부러 숨기고 전파시키는 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야지. 구상권 청구는 적극 찬성하지만 인과관계를 잘 밝혀서 억울한 분은 안 생겼으면 현명하고 적절하게 청구됐으면 좋겠다. 거짓말로 방역에 혼란을 준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고요. 그들을 향한 구상권 청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댓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짚어준 흥미롭고 현실적인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방역 체계에 비협조해서 위협을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되는지, 여기서 지자체들이 정말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를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준 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양한 여러 가지 양상을 한데로 묶으면서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요. 개인의 경우와 그리고 집단이 방역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케이스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그러면 집단에 대해서는 방역본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전파자라는 키워드 하나로 약간 마무리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기 전까지는 실질적 피해를 입혔던 이 슈퍼 전파자들은 무조건 법적 처리를 해야 되고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 후에는 이게 정말 온도차가 굉장히 많구나. 이것을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너무 지나치게 섣부르게 재단하고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오는 피드수첩이 분명하게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슈퍼전파자에 대한 기존 언론의 많은 접근과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슈퍼전파자만 다양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슈퍼전파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그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좀 균형 있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이제 구상권 청구를 주제로 한 대학생들의 토론을 잠깐 본,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굉장히 좀 상충되는 입장이 있었던 게, 잘못한 부분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신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인과가 있는 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킨 이후였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은 일부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음은 자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정말 공론회장으로 옮겨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논의의 어떤 첫 걸음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모범생인데요.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7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뮤지컬 배우 하면지 씨의 매니저가 등장을 했는데요. 개인 채널 방송을 위해서 자필로 대본을 꼼꼼히 작성하는 그 하면지 씨의 모범생 같은 면모를 제보하는가 하면 하면지 씨의 다양한 일상의 모습들이 전파를 탔습니다. 여보. 아니, 여보. 아니 4년 차인데 이렇게 달달해요? 야. 어머, 접시들 다 비싼 느낌이 싹 난다.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하면지님 담당 PM 유아영이라고 합니다. PM이 뭐야? PM이요? 방송 PD, 작가, 그리고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람 하면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거는 제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하는 거네, 너튜브도. 심지어 후기로. 야, 와 대박이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사실 저희가 들어서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아, 네 하고 그냥 마는데 그러면 왼손으로 들어야 하냐 아니면 오른손으로 들어야 하냐 아니면 앞으로 가서 보여줘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무대 동선 그리듯이 물어보시는 걸 보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지 글씨도 너무 예쁘네요. 엄청 학구파였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너튜브 방송 시작한. 맞아요. 카메라가 안 나와서 좋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한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잘한다. 왔어요. 오, 왜 이렇게 좋아졌지? 나 아까 반신욕하면서 겁나였어요. 아니 너무 진짜 우리 옛날에 저희 오프닝 한 시간씩 찍었었어요. 하연님 이러면 나 또 못한다. 아무튼 짜잔, 이게 100일 때 아마 사진이에요. 야 대박이다. 어렸을 때도 영어 유치원에서 남자친구가 있었고 아주 핫한 연애를 했었죠.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아직 기억나요? 이름도 기억나요. 성준호 기억나. 성준호야. 이름이 나 밝혔어. 기억하니? 너의 여자친구야. 재밌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컷할게요. 야, 너튜브 방송 진짜 잘한다. 진짜 저 10시간 찍는데 원래? 왜 PM님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리액션을 너무 잘해줘. 같이 깨르르 해주잖아요. 아, 이거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면지 씨의 다양한 매력을 탐구한 이날 방송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는데요. 전혀 재벌 대기업 딸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신기하네요. 제가 편견에 갇혀 있었나 봐요. 처음엔 지나치게 밝아서 철없는 부잣집 딸인가 했는데 전참시 보니 상당히 열심히 살고 생각도 바르고 그래서 다시 봤네요. 식품보관, 옥방, 식기들 다른 방송에서 한 거랑 너무 똑같은 것 아닌지 그러니까 하면지 씨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방송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타 방송에서 이미 보여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번 전지적 참견 시점 어떻게 보셨어요? 배우자와 함께 되게 알콩달콩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혼처럼 잘 지내시는 것도 보기 좋고 컨텐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기 좋지만 사실 이거는 개인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분이 파트너십 매니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하면지 씨가 저하고 같이 일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는 것도 이 둘이 같이 일할 때 그 말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는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가는 거의 보여진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매니저들 파트라고 한다라면은 유기선 씨가 더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크게 아쉬운 점이 있었고 저는 이게 이날 방송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파트너십 매니저라는 좀 다소 생소한 그 직함을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해서 셀럽의 의미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고 엔터업계의 현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날 방송을 봤는데 이런 매니저의 시선으로 이런 셀럽들의 일과 사생활을 관찰한다라는 전참시만의 포맷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방송이어서 너무 아쉬웠고 그저 하면지 씨의 남다른 일상을 전시하는 데만 좀 관심이 있어서 좋은 소재의 가능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전참시가 직면한 문제, 나아가서 약간 지상파 방송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화제가 되는 인물이라는 게 다른 방송 매체, 특히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역으로 지상파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벌써 너튜브에서 그분의 브이로그를 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컨텐츠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컨텐츠를 다시 지상파로 역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다시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파 예능은 어떤 새로운 관점을 이 인물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걸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니저의 시선을 통해서 스타의 일상을 들여다보던 그 기획 의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전참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요소를 잘 살려나갔으면 합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 새로운 이슈들로 돌아오겠습니다.